네, 안녕하십니까. 어, 이렇게 또 몸도 불편하시고 그러신데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오래 앉아 있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여기서 오래 앉아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만성 통증 질환에 대한 그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인터넷이나 무슨 뭐 이런 데에 검증이 되지 않고 자꾸 나오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혼동이 오고 또 어떤 운동 같은 것들도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 이런 것들이 뭔지 이런 거를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그 현대 미술가인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본인이 이렇게 다쳐가지고 어, 오래 아프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이 황야에 자기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이런 고독감, 친구도 다 떠나고 뭐 심지어는 남편도 떠나고 뭐 애인도 떠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만병의 장수 없다. 뭐 하여간 뭐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은 효자 없다는 얘기도 있듯이, 그리고 뭐 보시게 되면은 바늘로 온몸을 찌르는 것 같은 이런 온몸에 못을 박아놓은 것 같고 뼈가 부스러지고, 그다음에 이런 그 틀로 꽉 조여매고 그런 그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아무도 없는데 혼자 이렇게 버려진 그런 거를 미술로 표현을 했어요.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본인이 이 상처는 다 좋아졌지만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음을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얼핏 봐도 상당히 오래된 것 같죠?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과거에 한 건데 이렇게 온 몸에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도끼로 몸을 찍어대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물쇠로 꼭 쥐는 듯한 생이를 뽑는 듯한 이러한 통증을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통증이 심했으면 이렇게 본인들이 이 표현을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증이 보시면 못으로 막 찌르는 것 같은 통증도 있고 저렇게 도끼로 찍어내리는 듯한 통증도 있고 꽉 쥐어짜는 듯한 통증도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통증은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인 자체는 돈을 계속 병원에 오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계속 쓰게 돼요. 그래서 이 벌어들이는 직장 같은 데 실직을 해가지고 돈은 못 버는데 계속 돈이 나가죠. 또 자기가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해야 될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부양할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병이 생겨요. 오래 아프다 보면은 우울증이 생긴다거나 불안증,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아플 것이냐, 또는 수면 장애, 잠을 못 자요. 아파가지고 자다가 깨고 자다가 깨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처음에는 친구들도 만나고 하지만 밖에 나가기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연락을 안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자기만이 고립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가족은 또 혼자 이동하기도 힘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모시고 병원에 와야 되고 자기도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이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부양을 계속해 뭐 예를 들어서 대소변 못 가린다 그러면 계속 대소변을 갈아들여야 되고 이 붙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이라면 부인이 이제 돈도 못 벌고 계속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자꾸 싸우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화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환자분들 중에서 좀 오래 아프신 분들은 이혼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된 부부가 있었는데 제가 와서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그래갖고 지금 또 병원에 같이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간에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나이도 젊은데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너무 힘들어한다고 그래갖고 이제 일부러 이혼을 하는 이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돈은 못 버는 거가 문제고 자기만 못 버는 게 아니라 자기를 또 데리고 병원에 다녀야 되는 사람까지 같이 못 벌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고 사회적으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요통도 강의를 했었는데 요통 때문에 결근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을 해야 되는데 아프면은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결근하는 가장 많은 이유가 통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생산 능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 환자분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또 필요합니다. 무슨 뭐 그런 지원 센터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복지 시설도 더 만들어 놔야 되고 하여간 국가적으로 많이 돈이 들어가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요즘에 또 뭐 희귀 질환에 대한 또 지원을 하겠다.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들로 해서 또 돈이 계속 국가적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통증이 우리 사회나 우리 가족이나 자신에게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통증 질환으로 해서 쓰는 돈이 암이나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쓰는 돈의 10배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어떤 이유에 있든지 통증이 있으면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통증을 잘 치료할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빨리 치료하고 잘 치료하면은 국가적으로도 돈이 많이 낭비가 안 되고 가족들에게도 좋고 본인한테도 좋은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 뭐 예전에 생각하실 때 아, 이 통증은 참고 견디면 좋아지겠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내가 아프다고 하면은 내 가족이나 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내가 참으면 된다. 그런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더 피해를 주는 겁니다. 왜? 빠른 시간 안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점점 고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도 예를 들어서 아프신 다음에 1년 내에 오시는 분하고 5년 내에 오시는 분하고 10년 내에 오시는 분은 치료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대상포진을 예를 들어서 보면은 대상포진 초기에 와서 신경 치료받고 하는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이 대상포진의 신경통 같은 게 전혀 이행되지 않으면서 다 완치가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대상포진으로 한 5 내지 10년 동안 계속 제대로 치료를 안 받고 있다가 오신 경우는 정말 치료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내가 대상포진에 걸렸는데 그걸 알리고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깨끗하게 뭐 1, 2주 내에 치료될 수 있는 병이 평생 돌아가실 때 가지고 가실 때까지도 아플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에 치료하는 게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전처럼 우리가 아주 못 살 때,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참아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서구화 선진화되면서 이제 이러한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알 수 없는 통증이 상당한 시간이 지난데도 지속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병원에 찾아서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치료 기간을 단축시키고 완치에 가깝게 치료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양한 통증의 경과를 보도록 하는데 통증이 초기에 급성기에 와서 급격하게 좋아져서 끝나는 거 이게 누구나 바라는 그런 통증의 경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너무너무 좋은 결과죠. 그래서 대개 이제 수술하신 다음이나 대상포진 초기에 잘 치료한 경우에 이러한 경과를 보게 되는 거죠.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아무리 치료를 해도 계속 통증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약도 많이 쓰고 신경 블록도 하고 해도 통증이 조절이 안 되고 계속 가는 게 답답합니다. 환자분 자신도 답답하고 치료하는 우리 의사들도 답답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왜 생겼느냐? 초기에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별 치료를 다 해도 통증이 좋아지지 않는 이런 아주 제일 좋지 않은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또 상당히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코스를 겪게 되는데 통증이 심했다 덜했다 심했다 덜했다 계속 반복하면서 좋아지지는 않고 너무너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섬유 근육통 같은 경우 이거 온몸이 아프죠. 이분들 돌아가면서 아프고 스트레스 받으면 또 확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조금 스트레스 받으면 통증이 심해졌다가 또 어느 때 보면 또 이 정도 같으면 괜찮겠다. 그런 정도로 심했다 덜했다를 계속 반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점점 통증이 심해지는 거죠.
치료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아까 통증을 치료를 제대로 안 하면 점점 심해진다고 그랬죠. 치료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간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점점 통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뇨나 고혈압을 갖다가 초기에 제대로 치료를 않고 꾸준히 치료를 안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계속 혈압 올라가고 당 올라가갖고 결국에는 심부전 생기고 콩팥 나빠지고 뇌졸중 생기고 해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 당뇨를 초기부터 열심히 치료하잖아요. 병원에서 하루만 약 빼먹어도 아이고 큰일 났다. 어? 그래갖고 치료를 해서 이렇게 점점 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치료를 하게 되는데 통증도 제대로 치료를 안 하면 이런 코스를 가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조금 늦었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치료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대부분의 통증들은 심하다가 잘 치료하면 조금씩 낮아집니다. 통증이.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제로까지 떨어지고 어떤 경우는 아주 낮아져 갖고 이제 이 정도 같으면은 내가 지낼 만하다 이 정도까지도 유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게 우리 통증 의사들이 할 몫이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시간 경과에 따라서 이렇게 낮아진다고 돼 있는데 이 경우에 이 화살표들 그러니까 우리 의사들은 무슨 방법을 쓰든지 약을 쓰든지 신경 블록을 하든지 통증을 어떻게든지 낮게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과 의사들 심장 혈압이 높다거나 또는 당뇨가 높은 사람들 어떻게든지 그 혈압이나 당뇨를 낮게 유지하고 정상 범위 내에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똑같이 통증을 치료하는 의사들 역시 아주 낮은 정도 또는 통증이 없는 정도로 낮추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죠. 야, 이거 진통제 이거 먹어 갖고 일시적으로 통증을 좋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거는 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본인이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고혈압 약이 드시다가 안 드시면 고혈압이 뭐 완전히 좋아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고혈압 약을 안 드시면 어떻게 되죠? 계속 잘 조절되다가도 갑자기 또 혈압이 올라가고 그때가 더 위험해지게 되는 거죠. 뇌졸중이 터진다거나. 통증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시적으로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을 투여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통증을 꾸준히 이렇게 조절하다 보면 그때 완치가 되거나 또는 아주 낮은 정도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약 먹을 때 약이 효과가 있을 동안만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약을 투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야 이거 약 먹으면 뭐해? 약 안 먹으면 금방 나빠지는 걸. 이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고혈압도 마찬가지. 고혈압 약을 그러면은 이거 안 먹으면 금방 혈압 오르는데 이걸 뭐하러 먹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통증을 이제 하고 나서 직장에 복귀하는 것을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통증이 3달 이내에 통증을 잘 조절하는 경우는 직장에 거의 10명이면 9명 이상이 직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3달 정도가 지난 다음에 3달에서 한 1, 2년까지 지나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에 그때 이제 휴직을 이렇게 그 3달 이상 하거나 또는 1년 이상 휴직을 해버리면은 자기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확률이 10명이고 2명도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금방 이렇게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치료한 사람들은 자기 직장에 가서 다시 생산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벌써 휴직이 3달 넘어가고 뭐 1년 넘어가면은 다시 자기 직장으로 돌아가기가 힘들게 된다. 직장에서도 오라고도 안 해요. 그래서 빨리 치료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2년이 휴직을 2년을 했다. 돌아갈 확률은 100명 중에 2명, 50명에 1명도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빨리 치료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또 직장이 다시 복귀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반 질환이 아까 정신과적인 문제 등을 포함해서 동반 질환이 꽤 있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게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으로는 움직이려고를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폐렴 같은 게 잘 생깁니다. 통증 자체가 또 저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뭐 움직이지도 않고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폐렴 같은 게 쉽게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울은 혈관 쪽에 문제도 생기게요. 그다음 심근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는 어떤 우리 몸에 상처 치유 같은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조금만 상처를 입어도 치료가 안 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그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한 뭐 하루 저녁에 아파서 한 대여섯 번 깬다고 생각하면요. 그게 잠을 제대로 못 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게.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나만 이렇게 맨날 며칠 1년, 2년 이렇게 아픈 것인가? 그런 거 우울을 하게 되죠. 어떤 환자들은 보이는 거는 멀쩡한데 저 사람 아프다고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 뇌졸중이 생긴 다음에 어떤 환자분들은 한 2년 지난 다음에 저리기 시작해요. 통증도 오고. 그럼 며느리나 딱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 양반이 대접을 받으려고 저러나 계속 아프다고 하니까 보기에 멀쩡하게 잘 걸어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프다 보면 내가 언제까지 아플 것이냐 불안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섬유근육통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주변에 뭐 이렇게 사람도 없어지고 또 몸은 멀쩡한데 온몸이 돌아가면서 아프고 병원 가면 별로 해줄 게 없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우울하게 되는 겁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싫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점점 더 나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무력감, 뭐 하기가 의욕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약도 또 무슨 놈의 약을 주는데 약만 먹으면 또 졸리고 말이야. 꼼짝도 못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잠을 그렇게 못 자게 되고 그러니까 아주 나쁜 쪽으로만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수면 장애를 그래서 봤더니 약 60%, 10명에서 6명은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다 아파갖고 그런 문제가 생기고 기운이 없고 어떤 활력이 없다 55%, 그러니까 10명에 5명 정도 그렇게 되고 졸리고 뭘 집중을 못하고 기억을 못해. 뭐 금방 뭘 얘기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뭘 하려 했다 잊어버리고 그다음에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게 무려 10분 중에 3분 정도가 이렇게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입맛도 떨어지게 되고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병 자체도 입맛이 떨어지고 또 약을 거기서 통증 치료하려고 약을 먹다 보면 또 입맛이 떨어지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오래 아프다 보면은 이런 우울증, 불안증 막 이런 것들 화도 나죠. 왜? 왜 딴 사람 멀쩡한데 나만 이렇게 재수없게 다치는 것도 교통사고도 다른 사람 다 다치는 다 멀쩡한데 왜 나는 교통사고 난 다음에 몇 년씩 아프고 또 보험회사에서는 저 사람 꾀병이다 아니다 뭐 신경질을 건드려 쌓고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더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떤 체인이 형성이 돼 가지고 서로 톱니바퀴가 물리면서 점점 나쁜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결국에 수면장애, 분노, 뭐 불안, 우울하면 통증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사들은 이런 것들을 끊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약도 여러 가지 약을 못 주무신다고 수면제도 냈다가 우울하다 그러면 우울증 치료제도 냈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정도로 통증이 치료되면 만족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돼요.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사실 아까 이야기했을 때 초기에 치료하면은 0으로 떨어진다고 대부분의 경우가 초기 치료되면은. 근데 이제 저희들 이제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돌아다니시다가 이제 잘 치료가 안 되고 하셔서 오시거나 또는 계속 아프 찾고 계시다가 몇 년 지나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정말 치료하기 어려운 단계에 도달해서 우리가 약도 많이 내고 뭐 치료도 이것저것 해도 잘 좋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저희는 영으로 치료하겠다라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이 정도 아프면은 인간으로서 자존심을 가질 수가 있고 내가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고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치료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영으로 치료하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늦게 오셨고 이미 상태가 많이 악화된 상태로 대부분이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정도 우리 인간으로서의 자기 자존심 이런 것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어떤 최근에 이제 며느리를 보신 이제 아버님이신데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자기가 대상포진후 신경통 때문에 메리아스를 못 입고 있어요. 아파가지고 닿지도 못해. 뭐 바람도 못 쐬게 그렇게 아프신 분인데
메리아스도 옷이 닿으면 아프니까는 메리아스도 못 입고 있는데 와서 눈물바람을 하시면서 내가 며느리가 새로 들어오는데 내가 메리아스도 못 입고 있으니 내가 차라리 죽어야지 이 사람이 사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분은 지금 잘 치료받으시고 뭐 옷도 잘 입고 다니시고 뭐 아무 문제가 없게 되셨지만 그렇게 자기 인간의 존엄성, 자존심까지도 그냥 침해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환자분들이 잠을 잘 주무실 수 있고 너무 우울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이렇게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의 경우는 물리치료를 받게 되시는데 물리치료를 받게 되시면은 어떤 분들은 물리치료 하면 더 아픈데 어떻게 되냐 이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주치의하고 꼭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운동을 허리도 운동 같은 것도 있지만은 허리 운동에서 할수록 더 나빠지는 운동을 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반대로 운동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어느 정도의 운동은 하면은 약간 불편함이 동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운동을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데 걸어서 운동하라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어느 정도 운동을 해야 되느냐? 그럼 약간 저리려고 할 때 좀 쉬었다가 다시 운동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운동 평소에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통증이 없어져도 근력 저하가 일어나 가지고 걷지를 잘 못해요. 근데 그 근력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래서 그거는 약간 저릴 정도로 해서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50견 운동을 하는데 50견 운동할 때 얼마나 해야 되느냐? 전혀 안 아플 때만 흉내만 내고 있으면 좋아지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약간 뻐근한 정도로 예를 들어서 수건으로 뭐 운동을 한다 할 때는 약간 이 정도면 좀 뻐근하구나 이런 정도까지 해서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각도를 더 줘갖고 하고 또 더 주다 보면은 이게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간 불편함이 있을 정도까지 하는 게 대개 그 정도까지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병원에 오시면은 무슨 운동에 교육을 많이 시켜드려요. 왜? 뭐 개인 병원처럼 매일 와서 진료를 받을 수도 없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무슨 시장 바닥 같은 데서 매일 오셔서 진료 받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환자분들 스스로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이 유인물도 드리고 실제 우리 전임의 선생님들이 시범도 보여드리고 하는 거예요. 자가 치료를 잘하면요. 주사 맞는 거에 못지않는 그런 훌륭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환자분들 주사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환자분들 스스로 자기가 아프셨을 때 스스로 그것을 스트레칭하고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교육을 많이 시켜드려요. 그래서 뭐 스트레칭은 어떻게 하라, 뭘 누를 때는 어떻게 하라 이런 걸 하는데 그 효과가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러면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같이 아주 지독한 병이라 하더라도 온냉요법을 실시하고 또 뭐 본인이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 또는 아픈 부위를 닿지도 못하는 부분을 자꾸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우리 뇌를 갖다가 세뇌를 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고 이러한 것들이 와서 주사 치료를 받고 약물 치료하는 거에 못지않는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 같은 것을 하면 기분 전환하면 통증이 좋아진다. 예전에 제 환자 중에서 한 분이 이제 상당히 아프셨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실 정도로 아프셨는데 그분이 그날 몇십만 원짜리 복권이 맞으셨다고요. 아파서 굉장히 힘드셨어요. 근데 복권이 막 그날은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마음이 또 굉장히 중요한 통증에 아까 우울한 기분이 들고 있으면 톱니바퀴가 돌아서 통증이 더 커진다고 그랬죠. 근데 그분은 그날은 복권이 맞았고 너무나 기분이 좋은 나머지 그날은 아프질 않았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프다고 해서 자꾸 좌절하고 그러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더 나빠진다고 그랬죠? 자꾸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시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컴퓨터를 이렇게 칩니다. 나는 불행하다라고 치면 화면에는 나는 행운하다 이렇게 나와요. 슬프다 치면 기쁘다가 나오고 무슨 말이에요? 우울하다 그러면 아주 기분이 좋다라고 나오고 그렇게 무의식 중에 자꾸 좋은 쪽으로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많이 아팠는데 내가 이번에 놀러 갈 때는 가족들이랑 어디 놀러 갔다 올 때는 아픈 줄 별로 몰랐다.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하셨다시피 통증만 아무리 잘 치료해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런 동반 질환들이 같이 좋아져야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한다거나 기분 전환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통증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들과 주치 이야기가 다른데 어떻게 되냐? 주변의 할머니들이 뭐 주사 맞지 말라고 했다. 주변의 할머니들이 이 약 그런 약 먹지 말라고 했다. 뭐 그거 해봐야 별로 좋지 않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얘기, 동네 할머니들, 옆집 할머니가 얘기한 거하고 그럼 서울대 교수인 제가 얘기한 거고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동네 할머니가 얘기하는 것은 신뢰를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거 아니 동네 아주머니가 아니니까 내가 이걸 안 했다. 그럼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떠도는 얘기하고 자기를 치료하고 있는 의사의 얘기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치료하고 있는 그 분야의 의사가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한테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 우리 환자분들이나 뭐 여기 오신 분들하고 똑같아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왜? 제가 그쪽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이제 의과대학 때는 배우지만 사람이 머리가 뭐 제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시간이 가다 보면 기본적인 상식은 알지만 그러나 전문적으로 알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 파고 들어갔고 계속 치료를 하고 임상 경험인 의사가 가장 본인을 잘 치료해주고 가장 정확한 지식을 본인한테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얘기를 듣지를 않으면 치료할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시술을 해라. 그러면 시술을 하라고 그러면은 뭐 인터넷에 보니까 그 시술하니까 별로 좋지 않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는 안 하겠다. 그러면 이 주치의는 뭐하러 그걸 시키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그 어떤 시술에 대해서 아주 좋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좋다고 생각해서 인터넷에 올릴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모든 치료법이나 시술은 10명이면 7명 정도 좋고 3명은 그저 그렇거나 좋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시술이든. 수술을 해도요. 척추수술, 아까 뭐 척추수술 최후에 생각해보자 뭐 이런 말씀을 드리던데 척추수술 같은 경우도 10분 하셔봐야 뭐 대여섯 명 외에는 만족을 못하고 더 심해진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면은 모든 게 100%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가 시술을 하고 수술을 하시는 의사의 경우는 이 시술이나 수술이 어느 정도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하자고 했을 때는 그 정도의 확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이 정도 좋아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시술을 해서 70%가 좋아지면 저는 말씀을 드려요. 10분 하시면 한 7명 정도 좋아지고 3분은 그저 그렇거나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걸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환자분이 선택하도록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그 10분 중에서 한 두세 분 자기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 분들은 인터넷에다 올릴 수가 있어요. 이거 했더니 말이야 별로 좋지도 않고 돈만 썼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걸 읽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거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알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그 자기를 치료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과 예를 들어서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거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니까 그쪽하고 상의하시는 게 좋지. 동네 아줌마들이 누가 이렇더라. 그 다음에 의사도 아니고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해봐라고 한다고 그걸 따라 한다거나 그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기를 치료해주는 선생님 말을 가장 중요시하고 그걸 따르면 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안전을 가장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오래 아프다 보면 신경정신과적으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러면 이제 신경정신과적인 정신건강의학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럼 이러한 경우에 저희들도 조심스럽습니다. 그 정신건강의학과다 같이 치료를 하십시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나를 지금 꾀병으로 생각하고 아프지 않는데 자꾸 몸이 어디 아프다고 하니까 저 사람을 나를 정신병자로 보고 거기 가서 치료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 병원 같으면은 이러한 통증 환자분만 전문적으로 보시는 거의 독보적인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통증 분야만 전문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죠. 그 정신분열증 이런 걸 치료하는 게 아니죠. 통증 치료, 아까 우울증, 불안증 동반이 된다는데 이것들이 잘 치료가 안 되면은 완전히 좋아지질 않으니까. 그러면 통증을 전공한 제가 우울증, 불안증을 완벽하게 치료하기는 어렵잖아요. 어느 정도 약으로 컨트롤할 수 있지만 그 범위가 넘어가면 당연히 그쪽 전문하시는 선생님에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섬유근육통 환자분들 오시면 대개 오시면 외래에서 울어요. 초진 때. 아, 너무 괴롭고 사는 게 힘들다. 어떤 분들은 내 생명을 신이 가져가지는 않았지만은 내 삶을 가져갔다고 할 정도로 아주 비참하게 자기는 괴롭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 같이 하고요. 지금은 완치가 됐거나 와서 아주 즐거워하고 약을 조금만 드시고 아주 생활에 잘 적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옛날 얘기지 한 20년 전만 해도 거의 정신분열증 환자들만 다녔지만 지금 부부싸움하고도 정신건강학과 가잖아요. 그래서 이전처럼 그렇게 꺼릴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통증은 여러분들이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통증을 본인 통증이 몇 점이냐라고 물어보는 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아 그거를 말이야 왜 자꾸 물어보냐 귀찮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이거는 아주 자세히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지 점점 나빠지고 있는지를 계속 기록을 하면서 그거를 파악을 하고 있어요. 아 이분이 점점 나빠지는구나. 점점 좋아져서 이제 완전히 좋아졌구나. 또는 이 정도 좋아졌으니까 시술을 할 필요가 없구나. 또는 약을 줄여야 되겠다. 약을 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모든 결정을 이러한 점수로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러한 점수로 하게 됐을 때 혼동이 오게 돼요. 이해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이 점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0점이다 그러면은 이건 전혀 통증이 아프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10점이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통증이 심한 게 10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할머니들 잘 이해를 못 하신 경우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대장금에서 그 누구 끌려가가지고 관청에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막 버티잖아요. 아, 뭐 나는 아무 관계없다 하다가 나중에 딴 사람까지도 불어댄단 말이야. 내가 쟤랑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어? 왜 그렇게 했어요?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인간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주리를 들고 불로 치지는데 어떤 인간이 견딜 수가 있습니까? 그때의 점수가 10점이다. 그래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0점은 안 아프고 10점으로 갈수록 점점 통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오늘 몇 점이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3점이다. 또는 어떤 경우는 너무너무 심하다. 그럴 때 7점. 뭐 정말 이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9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대개 우리가 3점 이하는 통증이 경미한 통증이다라고 얘기하고 7점이 넘어가면요. 이거 큰일 났구나. 더 무슨 방법을 더 동원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 극심한 통증 7점 이상. 애 낳는 게 몇 점 정도 되실 것 같습니까? 뭐 하늘이 노랗게 변해야 된다고 하죠. 애 낳는 게 7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8.9점이 얼마나 심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 가급적이면 자기가 이 10점에 대한 개념을 똑같이 갖고 다음에 오셨을 때도 그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면 정확하게 반영이 됩니다. 지난번 오셨을 때보다는 많이 좋아졌구나, 더 심해졌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물어보는 게 어떻게 아프시죠? 뭐 칼로 베는 듯이 아픕니까? 아니면 뭐 쥐어 짜듯이 아픕니까? 쥐가 갉아먹듯이 아픕니까? 또는 가렵습니까? 뭐 무슨 칼로 뭐 전기 오는 것 같이 아픕니까? 뭐 이런 등등의 자세한 거를 물어봐요 의사들이. 왜 물어보느냐? 바로 이걸 기초로 해서 약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이라는 게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약이지만 그 약들이 어떤 통증에 잘 듣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기 오는 것 같이 잘 듣는데 오는 통증에 잘 듣는 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약을 그분이 아프시다 할 때 적재적소에 잘 쓰면은 통증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런데 어떤 환자는 같은 약인데 날카로운 통증이 없는 환자한테 써서는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는 몇 년째 밖에서 약을 먹었는데 통증이 하나도 안 좋아졌는데 여기 와서 단 2주 약을 먹으니까 완전히 통증이 없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명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얼마나 우리가 환자분들에게 정확하게 이러한 통증을 평가를 확보를 해서 그 통증에 맞는 약을 잘 써주느냐. 그 다음에 오실 또 물어봐. 왜 지난번에 물어봤는데 또 물어보냐. 그러면 이러한 통증 중에서 좋아진 통증이 있다면 그 약을 쓸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약은 빼야 됩니다, 다음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본인이 양복 재단에서 맞추듯이 이렇게 약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귀찮고 하더라도 본인의 통증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본인을 가장 잘 치료하고, 의사도 바로 이렇게 환자의 말을 잘 듣고 환자의 말을 잘 반영해서 약을 잘 짓는 의사가 명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도 마찬가지예요. 부작용도 어떤 약이 무슨 부작용이 있는지 다 알아요, 의사들이. 예를 들어서 이 약을 먹었더니 입이 막 엄청나게 마르고 입에서 냄새가 나고 뭐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이런 환자들이 뭐 물을 많이 먹는다고 해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말씀을 해주시면 뭐 예를 들어서 무설탕 껌을 씹게 한다거나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신사탕 같은 거 드시게 한다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될 때는 그 약을 어쩔 수 없이 끊고 또 다른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약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도 반드시, 변비가 있으면 참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이런 약제들이 대부분 변비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비가 왔을 때는 그거에 대한 변비를 해소할 수 있는 약을 같이 투여받도록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증이 강도가 얼마나 되느냐, 아까 약을 더 센 약을 줄 거냐 줄여야 될 것이냐 또는 신경 블록을 해야 될 것이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잘 해주셔야 되고, 어느 부위가 아픈지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지 조금씩 좋아지는지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측처럼 이렇게 신경이 예를 들어서 다리 옆쪽으로 해서 쫙 발가락까지 아프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치료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러나 온몸이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프다 하는 경우는 사실 치료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바로 정신건강의학적인 치료가 같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런 경우에 자꾸 우리나라의 화병이라고 그러죠. 뭐 이런 것들이나 너무너무 신경 많이 쓰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질환이 섬유근육통입니다. 온몸이 아파. 그 다음에 처음에 와서 말씀하셔야 될 게 자기가 어떻게 치료를 쭉 받았는지, 무슨 병을 받고 있는지, 그 다음에 당뇨 같은 거 혹시 있을 때 있으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약물은 무슨 일을 하는데 처방제 다 가져오셔야 돼. 왜냐하면 약이 중복돼서 들어가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같이 쓰면 안 되는 약이 있어요. 그런 약들을 가져오시지 않으면 의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항응고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척추 안쪽에다 약도 놓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피가 굳지 않으면은 피가 계속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피가 어디로 갑니까? 전부 꽉 누르게 되죠. 그 피떡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등골을 눌러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오는 경우까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혈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항응고제를 반드시 알아서 이걸 드시고 있는 경우, 필요한 어떤 특정한 시술의 경우는 한 5일 정도 끊고 오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본인이 쭉 병원을 다니셨는데 그간에 괜찮아서 안 다니는데 다음에 너무너무 심해져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가야 될 경우는 항응고제를 드시고 있으면 병원에 오시기 전에 한 5일 정도 끊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오시면 바로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너무 힘드셔서 오셨는데 항응고제 다 드시고 오시면은 저희들 빨리 해드려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상식적으로 그렇게 될 경우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통증 치료력.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뼈주사라고 알고 있는 이런 주사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막보되어 있는데, 한 병원에서 하게 되면은 몇 번 맞았는지 의사가 정확히 보고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치료를 하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A라는 병원에서 대여섯 번 맞고 안 좋아지니까 B라는 병원에서 또 스테로이드, 뼈주사 같은 또 거기서 쭉 맞고 안 좋아지니까 또 C라는 병원에서 또 맞았다 이거야. 그럼 그쪽 병원 의사가 전에 병원에서 무슨 약으로 치료했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약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뼈가 약해지고 무슨 뭐 관절이 높고 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지금까지 무슨 치료를 했는지 다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사 치료를 했을 때도 몇 월 며칠 날 무슨 치료를 했고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다 표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는 많이 아프실 때 예를 들어서 주사가 필요한 건지, 아무리 아파도 이분은 더 주사를 올해는 못 놓건지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치료를 하게 돼요.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병원에서 무슨 치료를 하는지를 대개 차트를 좀 가지고 오시는 게 본인이 안전하게 치료받는데 가장 중요하다. 그럼 통증센터에서는 이제 치료하는 병들이 두통, 안면통, 3차 신경통 같은 것을 하죠. 3차 신경통이라고 하면은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심한 통증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군발 두통. 남자분들한테 주로 생기는 군발 두통. 그러니까 두통하고 3차 신경통. 이 두부 관련된 통증이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심한 통증이고, 그 외에도 얼굴이 뭐 이렇게 경련이 일어난다거나 마비가 왔다거나 이런 경우도 통증 치료실에서 치료합니다. 그다음 대상포진의 신경통 같은 이런 신경통들이나 척추 수술, 뭐 그다음에 갈비뼈 수술, 뭐 폐 수술한 다음에 아픈 거 이런 경우도 통증을 치료하게 되고요. 수술 후 통증, 그다음에 암 환자들, 우리 문지영 교수가 다음에 이제 암 환자들 좀 전공으로 보시는 선생님인데 아마 잠깐 얘기를 하실 텐데, 암 통증, 하지통, 허리, 목 아플 때, 디스크 같은 것도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것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또 이제 상당히 국소적으로 심하게 아픈 분. 그 다음에 다쳤는데 자기는 상처도 다 아물었는데 계속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척추뼈가 주저앉아가지고 또 시멘트를 넣는 이런 복원을 시키고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관절염, 근육통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약물로 해서 치료하기도 하고 물리치료도 해드리고 신경블록, 아까 이야기한 신경블록을 같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칼을 2개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한쪽으로는 약물 치료할 수 있는 손을 가지고 있고 한쪽은 신경블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 누구도 이걸 2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그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약물 지속 주의법, 뭐 관을 넣어서 치료한다거나 근육통 주사 이런 것들하고 관절 주사 또는 내시경으로 허리 쪽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경 블록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계속 맞을 수가 없으니까 효과가 오래 안 가는 경우는 고주파 같은 것을 해서 좀 오래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디스크 쪽의 치료를 수술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척추뼈가 이렇게 주저앉은 경우에 그것을 원래대로 펴서 고치는 그런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척수 자극기나 뭐 이런 등등의 치료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의사들이 그럼 여러 가지 이런 치료가 있다는데 어떤 순서대로 하게 되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합병증이 가장 적으면서 치료 효과가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합니다. 의사들이 선택할 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 1번 치료를 하고 안 되면 2번 치료, 안 되면 3번 치료를 하겠습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렇지 않으면은 환자분이 생각할 때 이거 해보자고 해갖고 안 좋아지니까 그 다음에 이거 합시다 그러면 제가 환자라 하더라도 저 사람이 지금 뭐 이거 해보고 안 되면 저거 하고 이거 신뢰가 안 간다.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사 입장에서는 가장 가급적이면 싸고 치료 효과가 좋고 안전한 걸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걸로 안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비용이 고가고 기구를 쓰고 이런 것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아주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부작용 위험도 크고 아직 많이 써보지 않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가장 간단한 것부터 안전한 것부터 시작해서 나 그걸로 잘 조절이 안 되면 갈수록 더 비용도 비싸지고 더 위험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의사들도 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치료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사 맞은 것도 처방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럼요. 아니 그건 차트를 가져오셔야 돼요. 차트를 달라요. 네네, 의무 기록을 가려면 의사들이 써놓은 거 무슨 치료했다는 게 다 나와 있어요, 병원마다. 선생님한테 29일 날 예약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저한테 오실 때는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의사가 쭉 치료했던 그런 의무 기록을 가져오시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약, 이게 이제 너무너무 심하신 분들은 이제 마약까지도 처방을 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놈이 나를 이제 마약 중독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럼 와서 뭐 화를 내시는 분 있어요. 너 왜 나를 마약쟁이로 만들려고. 그렇지만 이상구 박사라고 내과에서 텔레비에서 맨날 얘기하시는 분 있죠. 엔돌핀이 뭐 좋아야. 우리 몸 안에서 통증을 치료하는 게 엔돌핀이에요. 엔돌핀이 무슨 성분이냐면요, 쉽게 이야기해서 마약과 같은 성분이에요. 엔돌핀, 엔케팔린 이런 것들, 그 이상부 우리 유쾌하게 살면 엔돌핀이 많이 나옵니다. 그 엔돌핀이 바로 마약 성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평소에 우리가 뭐 다쳐도 금방 좋아지잖아요.
되게 우리 몸이 스스로 좋아지는데 왜 좋아지느냐? 우리 몸 안에 있는 그러한 엔돌핀이나 이런 것들이 통증을 조절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마약 성분 자체가 통증을 조절해요. 충분해요. 그러나 계속 아프면 우리 몸 안에 있는 걸로는 안 된다 이거죠. 외부에서 가지고 줘야 돼. 우리 몸 안에 있는 걸로는 통증이 조절이 안 돼요. 우리가 6.25 전쟁 때 16개국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망했을 수도 있어요. 북한 애들한테 당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국군들로만 안 되니까 외부에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그러한 물질로는 통증이 조절이 안 되니까 이 약으로 조절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의료용으로 쓰는 이런 것들은 중독이나 내성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약을 붙인다고 해서 뭐 먹는다고 해서 마약 중독이 되고 그럴 확률은 없다라고 보셔도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의사들이 또 금단 증상이 나올까봐 천천히 줄여서 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많이 안 좋아져서 끊어야 되겠다. 이럴 때도 본인 스스로 탁 떼버리거나 안 먹어버리면 금단 증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고 약을 서서히 줄여서 끊으면 금단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대개 한번 치료하면 4개월 이상은 치료해야만이 약을 끊기 시작하는 환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약을 먹어서 한 2주 먹으면 나는 약 끊어도 될 정도로 좋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이 필요하다. 만성 통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마약성 진통제를 강한 통증일 경우는 하면은 대개 4개월이 지나면서 끊기 시작하는 환자가 나오고 1년 이내에 100명이면 95명은 이런 약을 끊고 안 먹고도 충분히 잘 지낼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더라. 그래서 이런 약을 쓰는 것이지 의사들이 마약 중독 환자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성도 생기지 않습니다. 내성이 생기면 약을 계속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 환자분들 중에서 지금 20년 이상 투여하면서 지금까지 똑같은 용량을 쓰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은 내성이 생겼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내성 잘 안 생긴다. 그 다음에 항경련제, 항우울제, 그러니까 간질약이다 소위 이야기해서 이런 약을 본인이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약사님들이 가갖고 물어봤더니 이거 뭔 약입니까? 그랬더니 이거 간질 환자세요? 간질 환자들이 먹는 약이다. 그러면 다음에 찾아오셔갖고 내가 무슨 간질 환자도 아닌데 무슨 이런 약을 처방을 했느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불안하고 우울하고 하는데도 이 약들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초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엔돌핀. 마약성 물질들이 우리 몸 안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그러한 물질들을 나오게 하면은 그냥 혼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정거장이 있어요. 갈아타야 된다고 지하철을 한번 갈아타야 그런 물질들이 나오는데 그 정거장에서 갈아타기 쉽게 해주는 물질이 바로 항우울제, 항경련제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통증을 잘 조절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정거장에서 일을 하는 애들이 항경련제, 항불안제가 거기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을 먹는 거예요. 왜? 우리 몸 조물주가 잘 만들어 놔셔가지고 아프게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아프면은 뇌에서 그 아픈 것을 조절을 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쳐도 안 아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끝에서 아까 뭐가 나온다 그랬죠? 엔돌핀이 나온다 그랬죠? 마약성 물질이 우리 몸 안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한 물질들이 만약에 이제 어떤 약제들을 우리가 투여했을 때는 그러한 기능을 더 강화를 시켜주는 거야. 빨리 가서 더 많이 나와서 더 잘 치료해라. 또는 만성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한 우리 몸에서 뇌에서부터 통증을 억제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망가졌어요. 오래 아프다 보니까. 얘도 일을 너무 하다 보니까 지쳐버린 거야. 제대로 일을 못해.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게끔 보충을 시켜주는 게 바로 항경련제, 항불안제다. 그래서 내가 간질 환자이기 때문에, 내가 우울증 환자이기 때문에, 불안증 환자이기 때문에 약을 먹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통증에 더 많이 오히려 쓰인다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약제들을 먹으면 누구나 조금 어지러워요. 배스크 없단 말이지. 변비 생기고. 이게 아주 공통적인 부작용이야. 약효는 좋은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의사 선생들이 대개 같이 이걸 완화시킬 수 있는 약을 주는데요.
그래도 영 심한 경우는 못 드시고 다른 약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이런 부작용들이 2주를 넘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금 어지럽더라도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면 약을 견뎌서 드시는 것이 이 약의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또 이 약이 처음 드셨다 해서 바로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2주는 드셔보셔야 이 약이 효과가 있을 것이 없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부작용이 있고 조금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다 하더라도 2주는 드셔보시고 오시는 게 좋다. 아주 심하면 물론 안 되죠. 그 다음에 의사들이 처음부터 너무 강한 약을 쓰는 게 아니에요. 효과가 없더라도 처음에 약을 서서히 올리게 되기 때문에 왜 효과가 없지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 다음에 가서 말씀을 하시면 다음에 조금씩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 아셔야 되고, 나중에 약을 못 끊으면 어떡하냐. 천만의 말씀 다 끊을 수 있어요. 약을 서서히 줄여서 끊으면 다 끊습니다. 갑자기 끊으면 안 돼요. 아, 부작용 생긴다 해서 본인이 그냥 쓰레기통에 다 넣었다. 그러면 안 돼요. 더 부작용이 생깁니다. 금단 증상도 같은 거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약들은 천천히 줄여서 끊으면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경 블록을 할 때 이제 문제가 잠깐만 안 아프게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는 얘기죠. 우리가 신경 블록을 할 때는 이게 이 오래가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좋아질까를 예측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치료를 하니까 원래 우리가 약 효과는 2시간밖에 안 가는데 실제로는 몇 달이고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 약의 효과가 있는 동안만 좋아지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 시술하는데 많이 아프지 않을까 이런 것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대부분이 저희 시술은 국소마취로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째서 하는 수술도 없고 대부분이 바늘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고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도 제법 있는데요. 스테로이드는 지금까지도 현대의학에서 신경이 손상되거나 신경이 자극된 데에서 스테로이드보다 더 좋은 약은 지금까지 개발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이게 부작용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 이 스테로이드보다 더 좋은 약이 현대의학에서 아직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이 약이 굉장히 중요하고 치료 효과가 강력한 약이에요. 그럼 왜 사람들이 싫어하느냐? 제대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아까 A라는 병원에서 그 약을 잔뜩 맞고 부작용 더 맞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딴 병원으로 옮겨가서 또 그 약을 치료받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은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치료받았던 거를 정확하게 의사한테 얘기해주면 어떤 약보다도 치료 효과가 좋은 약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물을 여러 가지 다 이제 주사, 근육 쪽에 주사도 하고, 보톡스 주사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그 다음 뭐 지팡이 같은 것도 사라 그래갖고, 그거를 뭐 스트레칭 누르고 난 다음에 스트레칭 해라 이런 것들을 통증치료실에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관절은 요즘에는 관절액과 비슷한 약이 나와 있어요. 근데 스테로이드는 언제 쓰느냐? 아까 스테로이드가 좋은 약이 신경치료에 좋다고 그러는데 또 우리가 관절에 물이 찬데도 스테로이드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관절에 물이 찼는데 관절에 물 빼지 말라고 그러더라. 동네 아줌마가. 그럼 의사가 빼려고 그랬는데 동네 아줌마가 빼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럼 동네 아줌마가 그 더 잘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왜 물을 빼내느냐? 그 물들은 윤활 작용을 할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이미 거의 맹물 같아. 이렇게 짜보면은 그냥 뚝뚝 떨어져요. 원래 관절액은 주사를 한번 똑똑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점액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윤활 작용을 해서 우리가 안 아프게 사는 건데, 이게 물이 차놓으면은 맹물이나 똑같은데 무슨 윤활 작용이 있겠어요? 그럼 그걸 빼내야 된단 말이에요. 빼내고 윤활제 같이 끈끈한 약을 윤활유를 집어넣듯이 다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게 집어넣어 주면 염증도 가라앉혀주고 새로운 관절액 같은 것도 만들게끔 자기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럼 스테로이드는 언제 쓰냐? 뼈주사 놓으면 안 되는데 스테로이드는 언제 쓰냐면 물이 많이 찼을 때. 이렇게 물이 많이 차면 스테로이드가 또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한두 번 정도는 너무 심하게 물이 찼을 때는 주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자기가 무슨 치료 받았는지 정확히 알아야만이 된다. 그다음 내시경. 경막의 내시경은 이렇게 그 관을 써서 내부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특수한 기계를 써서요. 그래서 이렇게 꼬리뼈 쪽으로 해서 이제 내시경을 보는데, 이렇게 내시경이 아주 가는 내시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로 자꾸 씻어내. 안에 아주 나쁜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물로 계속 씻어내면서 쳐다보고 아픈 쪽을 찾아가서 이제 내시경인데, 사실은 제가 최근에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이 환자분들이 내야 되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이것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으로 요즘에는 잘 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신경마다 이렇게 구부러져 갖고 찾아가서 치료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냥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잘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들러붙어 있는지 이런 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왜 이러한 기구를 쓰냐면, 이분은 척추 수술하신 분인데 지금 왼쪽이 아프시단 말이에요. 이쪽이 왼쪽이거든요. 왼쪽이 아프시다고 그래서 이제 약을 딱 줘봤더니 약이 전부 어때요? 까만 게 오른쪽에만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왼쪽 아픈데 아픈 쪽으로는 약이 하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꼬리뼈 주사 10번 맞았다 하나도 소용없는 거예요. 왜? 아픈 대로 약이 안 가는데 어떻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뚫어가지고 약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아픈 쪽으로 약이 들어가야 치료가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보게 되면 이 환자 내시경 봤더니 이렇게 온통 다 들러붙어 있어요. 뻘겋게 이렇게 신경 주변에. 이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이렇게 뻘개져 있단 말이에요. 충혈이 돼 있어. 염증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안 아플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걸 다 씻어내고 거기다 스테로이드를 주면 이런 염증이 깨끗하게 좋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분도 지금 보시요. 이분도 하나도 약이 안 갔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그냥 단순하게 꼬리뼈 맞아갖고는 하나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도 이게 다 뚫어가지고 치료하니까 다 됐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뻘겋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아팠겠냐 이분이. 그다음에 이제 고주파 같은 것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신경 블록만 해갖고는 다시 통증이 아파지는 경우가 있어요. 오래 안 가고. 그런 경우는 바로 이렇게 고주파를 사용하면 그 효과를 오래 갈 수 있게끔 하는 치료가 있고, 그다음 박동성 고주파라 해갖고 신경을 전혀 손상 안 시키면서 아프지 않게 하는 치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한 달 정도는 기다려 봐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디스크도 여러 가지 치료가 있는데, 최근에는 수술하지 않고 이렇게 간단히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바늘 같은 게 들어가 갖고 열선으로 해서 치료한다거나, 또는 약간 압력만 좀 감해줘도 디스크 자극하는 증상이 좋아진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스크루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튀어나온 부분, 디스크 튀어나온 부분에다 바늘을 넣어놓고 스크루를 작동시키면 튀어나온 디스크만 쫙 이게 뽑아낸다 이거죠. 이런 치료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많이 튀어나온 것들이 간단히 바늘 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죠. 국소 마취해서 이렇게 좋아져 갖고 나중에 통증이 좋아진다. 그다음에 이분 경우는 척추가 이렇게 골다공증 때문에 완전히 찌그러져서 할머니들 이렇게 구부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풍선으로 이렇게 찌그러진 거를 풍선으로 부풀려 가지고 그 자리에 시멘트를 집어넣게 되면, 뼈하고 똑같은 성분을 집어넣게 되면 다시는 망치로 때려도 안 깨지죠. 그래서 이렇게 구부러질 수 있는 거를 펴고 다닌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도 구부리고 다니는 할머니들 보면 저분이 나를 좀 빨리 만났으면 그냥 꼿꼿하게 다니실 텐데, 그런 생각, 안타까운 생각이 좀 있어요. 이렇게 낮아져 있는 것들도 이렇게 좋아진다 하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선으로 해서 부풀리고요. 그다음 척수 자극기, 이런 것들은 이제 아주 심한 환자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나 또는 외상 후에 계속 통증이 있고, 또는 대상포진으로 계속 아프거나, 뭐 척추 수술하고 난 다음에 계속 아무리 치료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는 하는데, 이런 경우도 이제 대개 50% 이상 좋아지는 거를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0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러면은 약도 줄일 수가 있고 하는 거죠. 가격은 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격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옛날에 몇 천만 원씩 했었어요. 정부가 한 대부분의 돈을 대주게 됩니다. 너무너무 심하시기 때문에. 이분의 경우는 시술하기 전에 이렇게 생기셨던 분인데 일주일 후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좋아지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관을 이렇게 척추 안쪽에다 넣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물리치료 기계를 몸 안에다 넣어놓는다. 근데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와 있으면 어떡하냐? 아니, 몸 안에다 다 심어버려요. 일주일 정도 테스트를 해봐가지고 본인이 많이 좋아지면 그때 몸 안에다 이식을 해갖고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심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켰다 켰다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질환에 일반적인 치료해서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 이 치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인터넷 보면 효과 없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효과 좋은 사람들이 거기다 쓰지 않고 일부 본이 아까 100%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일부 마음에 안 드는 경우 써놓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치 의사가 어느 정도 성공률이 있는지 그런 거와 상의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물질인데 이걸 몸 안에다 넣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고정 안 해야 됩니까? 다리가 부러졌는데 고정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통증이 다리 부러진 것처럼 아픈데 이런 걸 안 넣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나중에 좋아지면 얼마든지 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척추 수술할 때 쇠로 고정 다 하잖아요. 넣기 싫어도 그런 것처럼 통증이 너무 심해도 이런 거 넣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판단할 때 저희도 충분히 생각하실 기회를 드리고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냥 붙이게 되면 뼈도 비틀어지고 아파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좋아지면 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된다. 그다음에 배터리가 소모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9년까지도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개 한두 번 정도만 해도 거의 끝납니다. 비싼 문제는 그래도 국가에서 대부분 돈을 대주고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적응증 자체가 넓지를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본인이 보험이 될지 안 될지는 상의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척수 강내에 약을 넣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떠한 것도 다 시술을 해도 안 되는 경우에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데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 한 열 몇 케이스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오래됐고 제가 그거를 외국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들어왔죠, 그게. 왜냐하면 도대체 이거 한국에는 불안해서 못 보내겠다. 그런 약제, 그런 기구였어요. 내 회사를 설득해 갖고 받게 됐다. 왜? 이게 먹는 약의 300분의 1만 약을 줘도 같은 효과가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세팅을 소수점 하나만 잘못 세팅을 해버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매우 강력한 치료 시스템이기 때문에 안 좋은데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받아와갖고 일반적으로 다른 모든 치료를 다 해도 안 되신 분들한테는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피하에다 이걸 넣게 돼요. 그러면 이거 한번 채우게 되면 약 3개월 정도 약이 투여가 되는데 왜 이걸 하느냐? 먹는 약을 계속 먹다 보면 어지럽고 변비 생기고 뭐 나중에는 약을 한 주먹씩 먹어야 되면은 약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 강해지고 식구가 뭐 못 알아보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먹는 양의 300분의 1이면 극히 적은 용량을 투여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어떻게 되겠어요? 300분의 1밖에 약을 안 먹게 되기 때문에 부작용도 그만큼 적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암 환자들 같은 경우 이거 시술하고 나서는 돌아가실 때까지 부작용 없이 가족들하고 다 말씀하시고 샤워까지도 하고 돌아가시는 이거는 밖으로 나온 게 없어요. 몸 안에다 완전히 심으니까 본인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샤워까지도 하시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비싸게 이거 보험은 안 됩니다. 근데 좀 보험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그 담당 부서에 강의도 하고 그래갖고 국가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는 것 같아요. 조만간에 이게 이제 보험이 될 거를 기대를 하면서 지금까지 그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간에 좀 궁금했던 사항도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우리 문지연 선생님 또 다음 강의가 있으니까 강의 끝나고 질문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